10장 회전운동. 각위치, 각속력, 각가속도. 회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또는 물리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한다, 그 운동을 기술한다 또는 해석한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기하학적 크기가 없는 운동, 즉 길이나 부피 또는 넓이 이런 것이 없이 질량만 가진 입자의 운동과는 조금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꽤 복잡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전하는 물체를 강체로 봅니다. 강체라는 것은 변형이 없는 물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변형은 찌그러지거나 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압축되는 것들이 있죠.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어떤 의미냐? 자, 이렇게 하나의 부채꼴을 생각했을 때 이때 이 호의 길이가 S가 되는 거죠.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세타를 곱한 값이다. 호도법이라고 해서 이미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식은 이렇게 쓰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누고 그것을 1도로 삼는 60분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각도 계산에 또는 취급에 익숙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반지름의 길이에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것으로 각의 크기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S의 길이가,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그럴 경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360도는 몇 라디안이 될까요? 그 얘기는 요 각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느냐, 그걸로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약 6.24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의 길이는, 또는 원 둘레의 길이는 쉽게 쓰면 원 둘레는 2파이 r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라디안이라고 표시합니다. 단위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호의 길이 L이 이 반지름의 2배다. 그러면 요것은 요때 요 각은, 요 각 세타는 2라디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디안을 각으로 표시해 주는 방법은 이런 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전 운동을 다루게 될 때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발한 그 위치 자체도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2차원 좌표평면이라고 하면은 이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양으로 해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포인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회전을 했다 했을 때, 물론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R이 유지가 되는 상태죠.
이럴 경우에 처음 위치를 세타 i라고 하고 나중 위치를 세타 phi라고 합니다. 세타 파이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각 변위 델타 세타는 델타 f 마이너스 델타 i가 되겠죠. 이때 평균 각속력은 회전 속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델타 t분의 델타 세트가 됩니다. 순간 각속력은 이것을 리미트 취하면 되겠죠. 단위는 모두 라디안 퍼 세크 또는 S-1승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물리량입니다. 몇 배냐, 단순히 몇 배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길이도 아니고 넓이도 아니고 당연히 부피도 아니고 이런 차원이 없는 무차원수입니다. 평균 각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가 되겠죠. 이 오메가가 각속도입니다. 순간 각가속도는 역시 이것의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d 오메가 dt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지금 오메가라는 값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가 벡터량입니다. 이 얘기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회전한다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회전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더 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이고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쪽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회전 방향을 이쪽으로 둡니다. 판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두는 거죠. 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둡니다. 회전 방향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회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없고 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가 되겠네요. 이 방향으로 표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경우에는 회전 방향이 이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할 경우에는 회전 방향이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회전의 방향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강체가 고정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 물체의 모든 입자는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에 같은 각만큼 회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체의 이 회전을 다루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나 또 이 부분이나 강체이기 때문에 회전할 때 회전 각속도가 모두 똑같아요. 보다 일반적인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와 각가속도는 벡터량입니다. 동일한 강체가 회전축이 바뀌면 회전 운동의 형태도 바뀌고 그래서 각속도나 각가속도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랑 이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할 때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회전축을 이 방향으로 옮기는 것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뒤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자세하게 이 회전 운동을 좀 더 수리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서 이번 이 10장에서는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과 아주 유사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선형 운동을 빗대어서 회전 운동을
좀 더 쉽게 기술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가까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식이고요. 이 식이 조금 변형되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고정축에 대한 회전운동과 손운동 사이에 이런 비교가 가능하죠. 눈치채셨겠지만 폼이 아주 유사합니다. 폼 자체는 똑같다고 봐야죠. 3.5 radian per sec square 에 일정한 가까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바퀴를 따져보겠습니다. t equal 0에서 바퀴의 각속력이 2.0 radian per sec라면 2초 동안 이 바퀴가 회전한 각변이는 얼마인가? 정말 간단한 문제죠. 앞에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델타 세타는 2.0 라디안 퍼 세크 곱하기 2초 더하기 2분의 1의 3.5 라디안 퍼 세크 스퀘어 곱하기 2초의 제곱. 그대로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11.0 라디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각도로 바꿔주는 방법은 1 라디안이 57.3도예요. 그래서 630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회전한 회전수는 360도로 나눠주게 되면 약 1.75번 정도 회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2.0 세크에서 바퀴의 각성력을 구하는 것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회전 운동을 병진 운동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회전하는 강체의 어느 한 점을 살펴봅시다. 이 점이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점의 선속도는 dsdt가 되죠. 이때 s가 r 세타가 되니까 이 식은 다시 d 세타 dt가 됩니다. d 세타 dt가 세타를 t로 회전각을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각속도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가 됩니다. 자, 이 속도를 다시 미분해 봅시다. a가 되겠죠. dv dt는 이때 v가 r 오메가이므로 이걸 따와서 요식은 다시 r d 오메가 dt가 됩니다. 자, 이때 d 오메가 dt가 가까속도 알파가 되지요. 그러니까 요 입자의 선형가속도는 그 입자의 가까속도에 반지름 r을 곱해준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던 이 구심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 된다고 했을 때 요식은 다시 r 오메가 제곱이 되죠. v가 r 오메가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대입이 돼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가까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자, 보통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매 순간순간의 선속력은 일정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구심가속도만 존재하게 됩니다. 구심가속도만 존재하죠. 그런데 이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예를 들어서 분당 10회전 하던 것이 20회전, 30회전씩 점점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선속력 자체가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 선형가속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알짜가속도가 이 방향으로 발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자, 이런 관계를 따졌을 때 선형가속도는
이게 알짜 가속도는 선형 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구심 가속도의 제곱을 루트해서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이 식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회전 운동 역시 당연히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강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각각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은 모두 동일한 각속도 또는 각속력 오메가로 회전을 하겠죠. 자, 그럴 때 그 입자 하나의 질량이 mi라고 하고, 그것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i, 그리고 접sun 속력은 vi가 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나타난 지금 이 강체의 한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그 한 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i 제곱이 되겠죠. 전체 운동 에너지는 그것을 모두 합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채로 있을 때 각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그마 i mi vi의 제곱, 이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바로 이 물체가 갖는 어떤 하나의 기하학적 특성, 물론 이제 질량을 포함한 것이 되겠죠. 질량을 포함한 기하학적 특성 또는 특징 또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속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회전하느냐를 뺀 나머지 이 강체 자체에 대한 값입니다. 그것을 관속 모멘트 I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전체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관속 모멘트 I에다가 회전 각속도 제곱을 곱해준 꼴이 됩니다. 물론 2분의 1 들어가고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 관속 모멘트, 어떤 물체의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죠. 물론 질량을 포함한 거고요. 자, 이것은 얼마나 돌리기 쉬우냐, 어려우냐, 또는 일단 돌고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멈추기 어려우냐 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 회전운동 에너지는 선형운동 에너지와 차원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차원이죠. 자, 이 식은 부피 밀도, 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입자의 크기를 무한소로 만들어서 그것이 갖는 실체의 회전운동 에너지에 가깝게 또는 딱 들어맞는 값을 얻기 위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대칭적 구조를 갖는 물체 또는 어떤 그 기하학적 형태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물체들 8개에 대해서 이렇게 관속 모멘트를 구해 놓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 3개 정도 우리가 흔히 다루는 물체의 관속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온자 분자 O2 산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산소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때 요 산소 원자 2개가 뭉쳐 있는 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질점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두 산소 원자 간의 평균 거리가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니까 반지름은 요것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여길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는 이런 강체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축에 관해서 여기 이제 G축이 됩니다. XY 평면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G축이 되겠죠. 자,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관성 모멘트의 정의에 따라서 각각 다음과 같은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소원자 하나의 질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대입 문제가 되죠. 자, 분자의 전형적인 각속력이 4.60 곱하기 10의 12승 라디안 퍼 세컨이다. 산소 분자가 G축에 대해 이런 각속력으로 회전한다면 회전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두 개, 여기 점질량으로 봅시다. 또는 질량점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G축을 중심으로 해서 4.60 곱하기 10의 12승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회전을 3라디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빠른 자전을 하는 거죠. 이게 산소 이원자 분자로서 산소가 이제 자전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회전 운동 에너지는 역시 대입 문제가 되겠죠. I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소 하나의 이원자 분자, 산소 분자 하나의 회전 운동 에너지입니다. 일상적인, 보편적인 각속력이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산소 분자 하나로 보면, 산소 분자 하나로 보면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이게 보통 1세제곱미터의 부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다. 그러면 그 수가 굉장히 많죠. 입자수가 많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덩어리가 뭉쳐서 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지금 2개가 서로 도는 그 방식이 좀 다르죠. 요거는 여기를 축을 해서 돕니다.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축이 되죠. 이거 여기에 이제 연직 방향으로 꼽혀 있는 그런 막대기 또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는 만약에 이런 부피가 존재한다고 하면 자전으로서 회전운동 하는 그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점질량으로 따지게 되면 이 부분은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회전 반경 A로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각각이 다 살아있으니까 4개를 다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 가지고 쭉 풀면은 앞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역시 대입 문제로 풀 수가 있고요. 자, 관성 모멘트랑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자,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역시 이미 구해놓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회전 운동 에너지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길이는 L이고요. 질량은 라지 M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부분, 그러니까 아주 잘게
부분을 잘랐을 때, 아주 잘게 잘랐을 때, 그 한 부분이 되겠죠. 그 한 부분에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모두 더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게 나눌수록 실제 값에 가까워지니까 이것은 이제 무한소의 길이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적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해놓은 식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식이 되겠죠? 자, 이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R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자, DM입니다. 그러니까 M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DM은 람다 dx 프라임으로 하는데 이 람다가 바로 선밀도가 되겠죠. 자, x 프라임은 길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람다는 전체의 밀도가 되는 거니까 전체 길이 L분의 전체 질량 라지 M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2분의 1 L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되겠죠. 이렇게 속이 찬 균질한 원통이 있습니다.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풀이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방식은 조금 전에 했던 것, 긴 강체 막대기와 같습니다. 자, 일단 정해진 대로 DM을 DR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적분식에 대입을 하는데요. 자, 적분식이라는 거는 이거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DM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식을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풀이 과정은 정말 일사천리로 간단하게 나왔지만 각각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DR이 뭔지,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익혀서 좀 더 복잡한 물체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토크와 벡터 곱인데요. 토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스패너가 있는데요. 이 스패너의 경우에 손잡이가 길면 길수록 어떤 볼트를 돌리기 쉽습니다. 자, 동일한 힘으로 여기서 이렇게 당기느냐, 여기서 이렇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돌림 효과가 달라지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토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크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R이 있고 여기 주어지는 힘 F를 놓았을 때 이 두 개를 곱하는 형태로 그래서 R 곱하기 F의 형태로 돌림 효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곱하기 기호가 사실은 곱하기가 아니라 벡터 곱이라는 뜻이에요. R 크로스 F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자, 이 스패너를 잡고 힘을 줄 때 이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스패너를 돌리는데 기여하는 효과는 이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이 힘은 이 스패너와 나란한 방향과 그리고 이 스패너와 직각인 방향
이 둘로 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힘은 이 스패너 쪽으로 형성되는 장력과 상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요 힘만 남게 되는 거죠. 자, 토크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돌리는 효과. 그래서 선형운동의 힘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전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를 보면은 이게 뉴턴미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RF 사인 세타가 되니까 요 R은 길이의 단위고 요 F는 힘의 단위죠. 그래서 자, 마치 일의 단위인 줄과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르니까 섞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물체가 강체죠. 역시 강체가 있는데 자, 이 강체의 회전 중심이 여기입니다. 중심이 거기이고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회전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거리를 이제 보통 이렇게 D1, D2 표시했는데 잘 보시면 자, 요 회전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직각이 되는 요 점까지 거리를 따졌습니다. 그것은 요 바로 앞에 이제서 했던 이렇게 작용시키고 요 작용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거리 벡터가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분해되는 이것과 이것으로 이렇게 분해되는 요 힘과 요것을 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 D1과 F를 곱하는 것은 요것과 요것을 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따져보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마이너스로 놓습니다. 이 토크는 분명히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따져줘야 됩니다. 이것은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전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완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토크의 방향과 회전 방향을 정하는 규칙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 F에 의한 토크의 방향은 F1에 의한 토크의 방향은 이 점에서 뚫고 올라오는 쪽으로 정의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회전 방향을 토크의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토크 벡터는 변이 벡터, R 벡터에 힘 벡터, 역 벡터를 크로스 곱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쓰면 이제 RF 사인 세타 크기는 그렇게 나타낼 수 있죠. 두 벡터의 고분지의 3의 벡터를 만든다. 조금 전에 보통 요 R 벡터 크로스 F 벡터 크로스 F 벡터 이런 것을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이 두 개의 벡터를 곱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토크가 되는데 토크 벡터죠. 이것이 분명히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방향이 어느 쪽인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C 벡터는 A 벡터와 B 벡터의 벡터 곱이라고 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A 벡터
크로스 B 벡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뀌면 안 돼요. 스칼라 곱은 방향이 바뀌어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A 크로스 B가 되면은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C 벡터의 방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 크로스 A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는 A, 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자, 요거 A 벡터예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 곱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A, B 사인 세타면 또는 A 사인 세타다 그럴 경우에 요게 세타면 A 사인 세타는 바로 요 높이가 됩니다. 이게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B를 곱한다는 것은 바로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벌어지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넓이가 요 A 크로스 B의 크기가 되고요. 방향은 그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두 벡터가 이루는 면과 직각을 이루는 위쪽이나 아래쪽이 되겠죠. 오른손 법칙으로 정의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규칙이 있죠.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다. 그래서 나머지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냥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벡터를 이렇게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곱의 미분 법칙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단위 벡터의 곱은 우리가 그 스칼라 곱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크로스 곱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단위 벡터끼리 곱하게 되면 뒤에 3의 벡터가 나오죠. 이 경우엔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엔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것과 요것 정도도 그냥 이해만 하면 나머지는 전부 저절로 유추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부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 자, 이 원통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원통으로 봐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막대기로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막대기로 봐서 우선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실제로 이 R1과 T1 그리고 R2와 T2 두 개가 만들어내는 토크가 서로 합해졌을 때 어떤 값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데 짐작하셨겠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합하면은 그 차이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네, 특별히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XY 평면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벡터 곱해라 그런 문제인데요. 그리고 교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것을 한번 보라 그런 얘기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평형, 토크의 평형인데요. 보통 우리가 점 질량 또는 질량점, 매스 포인트에서의 힘의 평형을 다뤘습니다. 이때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면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 F, F가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F가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나란하고 크기가 같다. 그럼 동일한 벡터로 다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기하학적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물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토크가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평형이 되고 말겠지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뭐 두 개의 힘이 같은 직선상에 있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일단 이 경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토크가 균형을 이루려면 당연히 알짜 매력이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힘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자, 알짜 외부 토크는 이미 축에 대해서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어떤 물체가 완벽한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힘의 평형과 토크의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회전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그 물체의 완벽한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외부의 알짜 토크도 0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외력의 각 성분의 합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토크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건 지금 2차원 평면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그 3차원 입체가 아니라 넓이만 가지는 2차원 입체라고 봤을 때, 2차원 물체라고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3차원 입자다, 3차원 부피를 가진 물체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축은 보통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토크는 뭐 X일 때도 있고, 또는 토크 Y일 때도 있고, 우리가 다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요 장치의 상황을 쭉 보면 길이 요 L이 8m네요. 그리고 요 막대기의 무게가 200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이 가능한 거네요. 이 축으로 수입을 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줄이 걸려서 이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가 여기서 이야기한 53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무게는 600N입니다. 그리고 요 L의 길이를 여기가 바로 이제 D가 2m가 되겠네요.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줄에 걸리는 텐션 그리고 이 벽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 그래서 이 벽이 지금 막대기를 잡고 있죠, 분명히 경접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잡고 있을 때 힘의 크기랑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꽤 이제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토크와 그다음에 힘 두 개의 평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병진 운동도 없고 회전 운동도 없다 그러면 토크와 이 포스 힘이 회전력과 그냥 선형력이 전부 알짜 값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문제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때 힘의 평형은 크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토크의 평형을 따질 때는 원칙이 회전 중심을 어느 한 군데를 정해줘야 됩니다. 여러 군데를 회전 중심으로 삼을 수 있지만 한 군데만 정해서 실제로 이제 계산하기 편리한 곳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회전 중심을 잡고 그곳을 중심으로 한 토크를 각각 구해서 평형 상태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요 상황을 비교적 간략하게 표현을 해준 것이죠. 자, 일단 힘의 벡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토크의 합도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정식이 3개가 나왔죠. 힘 2개, 그리고 토크가 하나입니다. 이때 힘은 X 방향의 힘과 Y 방향의 힘이 나와 있고요. 자, 토크는 뭐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를 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힘의 평형은 비교적 쉬우니까 이야기하지 않고요. 토크의 평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 중심을 여기로 잡은 거예요. 여기로. 자, 그리고 자, 이것에 의한 토크, 이것에 의한 토크, 자, 이것에 의한 토크, 이것에 의한 토크,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의 합이, 유효성 있는 3개의 합이 0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구해놓고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t에 대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세타는 아크탄젠트 요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풀고 나서 수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R은 바로 581N이 나옵니다. 이 벽에 기대 놓은 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토크와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규칙을 나타낸 법칙, 또는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회전 중심이 어디냐 하는 것을 계산하기 편리하게 잡아주고서 식을 만들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평형 조건이 힘의 평형이죠. 그 힘은 X방향과 Y방향 둘 다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쭉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형 2조건을 적용해서 회전이 일어나지 않게,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강체가 토크를 받으면 가까속도가 증가합니다. 일단 회전하는 물체는 저항이 없으면 그대로 동일한 속도로 등속 회전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회전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즉 가까속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뉴턴의 법칙을 따라서 알차 토크는 I 알파, 이때 I는 관성 모멘트가 되죠.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자, 이 회전력 토크는 선형력 F랑 비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속도 알파는
선형 가속도 A와 비교될 수 있고, 바로 이 관속 모멘트 I라는 것이 질량, 선형 운동에 있어서 질량과 비교되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 자, 이 I라는 거는 질량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질량에도 이 I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물체,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자, M과 M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질량이 2M인 물체가 되겠죠? 그런데 요것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동일하게 M과 M인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시킨다고 했을 때, 아래쪽 이 부분이 회전시키기 훨씬 더 어렵고요. 일단 회전한다면 멈추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일한 질량이지만 이 위랑 아래랑 관속 모멘트 I는 아래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요 보통 관속 모멘트 I라는 거는 회전체가 있을 때 그 회전체의 질량에다가 기하학적 구조를 같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것이 I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식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대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쭉 풀어 나갈 수 있다. 그 개념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식을 적용하도록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바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푸는 것인가 그대로 익힌다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저게 어떤 풀이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각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풀이 과정을 통해서 쭉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큰 틀은 기본적으로 선형운동 그리고 회전운동 두 개에 대한 힘 그리고 토크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연립해서 푸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운동에서 에너지는 선형운동에서의 에너지와 그 차원은 같지만 당연히 동일한 질량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전축 요 O에 대해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요 부분에 힘 F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DS만큼 아주 작은 변이를 회전한 거죠. 이때 이제 DS는 R d 세타가 됩니다. 자, 요것은 실제로 이제 근사값이 되는데요. 아주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근사값 차원을 넘어서 두 개를 같게 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극한값에서는 두 개를 같은 거로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 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dW는 FDS가 됩니다. 당연한 일의 정의에 의한 거죠. 이때 이제 ds가 r d 세타가 되고 f라는 거는 f 사인스 파이가 되니까 그것들을 쭉 반영을 해서 dW는 토크 d 세타가 됩니다. 자, 요 식을 주의 있게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변이가 일어났을 때 발생한 아주 작은 일, 그 순간의 작은 일은 토크에다가 각 변이를 곱해준 게 됩니다. O랑 비슷해요. 요 폼이랑 아주 비슷하죠. 자, 회전이니까 이 F 대신에 토크가 들어간 거고요.
자, 선형 변이 S 대신에 각 변이 세타가 들어간 겁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전개니까 쭉 보십시오. 자, 대칭성 있는 물체가 고정축에 대해 회전할 때, 이 대칭성 있는 물체가 아니면은 조금 복잡하니까요. 일단 편하게 대칭성 있는 물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힘이 한 일이 바로 회전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거 똑같은 거죠. 선형운동에 있어서 자, 외부에서 해준 일이 바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쭉 자, 토크를 알짜 토크가 이렇게 정의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써진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전개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d오메가 dt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되면은 d오메가 dt가 되죠. 실제로 약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분하는 것처럼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알짜 토크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관속 모멘트 i에다가 각속도를 세타로 미분한 것에다가 다시 오메가를 곱해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쭉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을 거쳐서 자, 여기까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것이 나중 회전 운동 에너지, 이것이 처음 회전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다? 운동 에너지의 차가 된다. 선형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고정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물체 일률. 그러니까 일률을 우리가 이제 선형 운동에서도 일률을 따져봤는데, 자, 이렇게 자, 2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률이 되죠. 자, 그것을 주어진 그 규칙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 이렇게 토크 d세타 dt가 됐는데, 자, d세타 dt가 바로 이제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회전 운동에 있어서 일률은 토크 오메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선형 운동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죠. P는 FV와 아주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회전하는 막대기를 한번 더 봅시다. 자, 이렇게 막대기가 놓여 있는데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거죠. 여기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게 되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태일 때의 각속력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설계를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뭘 이용할까? 어떤 식이 될까? 그래서 아마도 이 낙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물체의 질량,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복잡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선형운동에서도 역시 봤듯이 에너지 전환 관계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에너지의 나중 에너지의 합은 처음 에너지의 각각의 합과 같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쭉씩 이제 전개를 해 나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단순한 대입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는 L분의 3G 루트가 됩니다. 자, 수직 위치에 있을 경우,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 있을 때 질량 중심의 접선 속력과 막대의 가장 낮은 점의 접선 속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순간엔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게 되죠. 이 회전 속력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오메가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2분의 L, 그리고 L이 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식을 적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V는 2VCM, 이것은 3GL이, 루트 3GL이 됩니다. 이건 제일 아랫부분에 속력이 됩니다. 뭐 당연히 2배가 되겠죠, 요것에. 자, 비고립계의 각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비고립계라는 거는 뭐 외력이 작용하는 케이스죠. 그림의 이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회전 중심으로부터 위치 벡터 R에 자리 잡은 질량 M인 물체가 지금 이 방향으로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XY 평면상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 회전 각 운동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때 그 회전 각 운동량을 L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뭐랑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각 운동량은 이 선형 운동량에 선형 운동량이 일어나고 있는 곳의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반영해 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운동량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회전각 운동량은 다른 값을 갖게 되지요. 회전각 운동량의 단위는 뭐 킬로그램, 미터 스퀘어, 파워 세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차원 분석을 통해서 따져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요 L의 크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MVR sin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자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 개의 입자가 이렇게 뭉쳐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회전 운동을 할 경우에 그것들의 가운동량은 각각의 가운동량을 합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입자들로 뭉쳐 있는 하나의 덩어리, 이런 것들의 가운동량은 각 입자의 가운동량들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러면 그 가운동량을 미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알차 토크가 나옵니다. 마치 뭐랑 같습니까? 선형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죠. 토크에 대한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R 벡터 크로스 dp dt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가운동량을 미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쭉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토크라는 게 가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값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는 게 dp dt다. 이 개념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R자 외부 토크가 있으면 가운동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R자 외부 토크가 바로 뭘 의미한다? 가운동량의 시간 미분이다.
입자계 전체의 가구 농량을 구하려면 각 입자의 가구 농량을 모두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줄 수가 있죠. 이때 요것은 바로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가구 농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미 개별적으로 좀 살펴본 바이지만 병진운동의 식과 이 고정축에 대한 회전운동의 식이 운동에너지, 평형, 이 법칙 등등등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유사한 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운동에 있어서는 병진운동과 회전 속도를 같이 고려해주는 병진운동 속도와 회전 속도를 같이 고려해주는 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구조물에서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문제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도르래의 존재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도르래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었고 당연히 끈도 무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도르래의 역할은 그저 이 두물체의 힘을 이런 식으로 끈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두물체의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르래가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에 저항을 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운동량 그리고 선가속도 이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도르래의 가운동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물체의 선형운동에 이제 개입을 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운동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자 토크는 이 가운동량을 미분한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쭉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대입 문제가 되죠. 개념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도르래가 중간에서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운동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립계일 경우에는 외부 토크가 작용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LI는 LF와 같다. 자, 이것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이런 피겨스케이터가 나왔을까요? 이 피겨스케이팅의 회전, 점프 회전이야말로 이 가공동량 보존 법칙을 아주 잘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처음에 가공동량과 나중에 가공동량이 같습니다. 각각의 가공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에 곱이 되죠. 자, 이렇다면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관성 모멘트가 여기서 증가한다. 이쪽으로 보죠. 여기서 관성 모멘트가 증가하는 폼이 되면 각속도는 감소하게 되죠. 자,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는 반비례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고립계에서는 당연히 에너지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그리고 각 운동량이 모두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겨스케이팅이 이 점프 회전 이후에 가운동량을 보존하는지, 왜 가운동량 보존이 잘 활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잘 설명하는 건지를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나중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피겨스케이터가 점프를 하면서 회전을 하는 경우, 그리고 착지해서 다시 그 회전을 하다가 멈추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스케이터가 점프를 하면서 회전을 할 때 점프 직전에 보면은 팔과 다리가 쭉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체 질량의 기하학적 분포가 회전 중심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점프하면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게 될 때 팔과 다리를 오므려서 몸 가까이 둡니다. 다시 해서 회전 중심으로 질량들을 모으는 케이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줄어들게 되고요. 사람인데 물체라고 했네요. 이 사람의 관성 모멘트는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가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각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회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몸을 붙여서 질량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멀리 분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상황이 되죠.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벌어진 팔을 오므릴 때는 이제 분명히 내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라서 가운동량과 그다음에 선형운동량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은 보존되지만 회전 속도는 더 빨라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회전하는 퍽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간단한 일반 원운동식과 이런 토크에 관한 식들을 엮어서 풀면은 간단히 풀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동량 보존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일 주기로 회전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의 반지름이 1.0 곱하기 10의 4승km 정도였는데 폭발 후에 3.0km 정도로 응축이 됐어요. 그러면 회전 주기가 30일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작업을 합니다. 이때 폭발 전후의 질량은 같으니까 동일한 걸 써주게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0.24색 하면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강체의 굴림 운동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냥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끄러져 가는 운동을 살펴봤죠. 마찰이 있거나 없거나. 그야말로 그걸 선형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병진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운동에는 야구공을 던질 때도 그렇고 볼링공도 그렇고 그냥 순수하게 병진 운동만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이런 회전 운동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빨간 포인트가 쭉 움직인 궤적으로 해서 이제 선이 나왔는데 이건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 회전체의 한 점이 그리는 궤적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 회전체의 중심은 이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병진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죠. 이랬을 때 또 중심은 그대로 이제 쭉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좀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자, 미끄러지지 않고 수평면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반지름 R의 원통을 고려하자. 그랬을 때 그리고 질량 중심의 속력은 dsdt가 되고 쭉 이렇게 요 값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의 가속도는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R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중심의 선형운동 속력이 속도라고 봐도 상관없죠. 일단은 각속도와 반지름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이 물체의 회전 가속도, 회전 각가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굴러가는 물체의 질량 중심의 병진 속력을 V라고 하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V가 제로다 그러면 당연히 멈춰 있는 게 되겠죠. 멈춰서 회전만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점의 회전 속도는 R오메가, 여기도 역시 R오메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회전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진 운동하는 케이스인데요. 이건 다 똑같으니까 크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굴러갈 때 질량 중심의 병진 속도가 V예요. 그랬을 때 이 지점은 땅에 닿아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니까 속도가 제로가 되고요. 이 지점은 속도가 2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에 이 P점을 중심으로 이것 자체가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에다가 mr제곱을 더해준 꼴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때 이 총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이렇게 병진 운동 에너지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이가 나타낼 수가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물체의 한 점을 꼽아서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고요. 이게 회전 축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제 회전을 한다고 합시다. 이때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축으로 해서 회전할 때의 관성 모멘트 ICM에다가 거기까지의 거리 R 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지금 D를 썼네요. 자, 거리가 D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에 대한 증명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행축 정리를 써서 회전하면서 병진 운동하는 물체의 총 에너지를 다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물체가 비탈면을 내려올 때
굴러 내려오는 경우랑 그냥 마찰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랑 어느 때가 더 빠를까? 이거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에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보다는 굴러 내려오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굴러 내려오는 것이 더 느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굴러 내려올 때 이 바닥 지점에서 갖게 되는 총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 위치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미 눈치챘겠지만 총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은 뭐예요?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가 결합이 된 상태죠. 그렇다면 굴러 내려오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는 그야말로 병진 운동 에너지로 다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굴러 내려왔을 경우에는 회전 운동 에너지로 어느 정도 할당이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병진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보다요. 자, 그래서 당연히 굴러 내려올 경우에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적수리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경사면을 굴러 내려가는 구의 병진 속력과 병진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굴러 내려가면 점점 병진 속도도 빨라지고 회전수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둘 다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주어진 공식대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서 이를 쭉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보통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g sin 세타가 됩니다. 기울어진 각도만큼 가속도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만약에 이 각도가 90도가 된다면 또는 2분의 파이가 된다면 그러면 가속도는 그야말로 그냥 g가 됩니다. 근데 이 각도가 작아질수록 가속도는 작아지는데 굴러 내려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7분의 5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보다 굴러 내려올 때 가속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7분의 5 값은 세타와 무관합니다. 상수로서 작용하는 값입니다.